남편을 살린 오봉산의 불꽃.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그런데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지금에야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절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답니다. 한 해고 두 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결국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각시는 신랑을 살려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죄다 팔아서 의원이다 무당이다 불러다가는 치료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았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렸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랑 각시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세상 인심이 참으로 야박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문둥병이 옮을 수도 있다며 이들을 쫓아낸 것이었답니다. 신랑 각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 조그마한 움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신랑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져 귓구멍만 남았고 오뚝하던 코도 뭉개져 콧구멍 두 개만 휑하니 남았답니다. 그러니 이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도 각시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답니다.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가락도 씻겨주고 똥오줌도 죄다 받아 주었지요. 그러니 각시 고생이 오죽 심했겠어요. 보다 못한 신랑이 각시한테 말했답니다.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랬더니 각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서방님, 그런 말씀이랑 마세요.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요. 어찌 행복할 때는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하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각시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답니다. 제 걱정이랑 조금도 하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 하겠습니까? 각시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각시가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고 하지 뭐예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데다가 얼굴엔 때국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 며칠은 굶은 스님 같았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딱 한 줌 남은 보리쌀을 절반 덜어 스님한테 주었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오리 5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나무 관세음보살. 각시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답니다. 스님, 오봉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지요. 오봉산을 찾아서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질 듯 깊었답니다. 그 길로 부싯돌에 기름을 가지고 각시는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언제든지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길을 나서긴 하였지만 오봉산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자고 물었어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오봉산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글쎄요. 이봉산, 삼봉산은 알아도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도봉산, 전봉산은 들어봤어도 오봉산은 처음 들어봅니다. 모르겠는데요.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봉오산이라면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오봉산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거참,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지요. 그래도 각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다녔지요. 신발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 100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삭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도 몸이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듯 아팠답니다. 이런 각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도 해는 어김없이 지고 말았지요. 어떡하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친 각시는 어느 길 모퉁이에 쓰러져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각시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스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전에 봤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제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사는 그 길목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획 돌아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스님,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각시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 뭐예요. 각시는 생각했답니다.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지. 각시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답니다.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해. 각시는 행여 100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란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지 죄다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봉우리 5이 나란한 산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며칠이 후딱 지나가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답니다. 각시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100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릴 수가 없겠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각시는 쉴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답니다. 신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이에요.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해가 뉘어뉘어 넘어갈 무렵에 이윽고 먼 발치에 움막집이 보였어요. 각시는 이제 뛰다시피 걸었지요. 그런데 그만 힘이 다했는지 집에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해는 이제 막 서산에 걸렸는데 각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안 돼. 저 해가 져버리면 100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저었답니다. 해야, 해야, 제발 저물지 마라. 그때였어요. 각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답니다. 눈물 젖은 각시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우리가 5인 산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젖은 각시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것이지요. 아, 오봉산이야.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 각시는 얼른 기름과 부싯돌을 꺼내 5 손가락 끝에 불을 붙였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 각시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 올랐지요. 사랑과 정성으로 피운 불꽃이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불꽃이 말이에요. 각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이 나 있었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돋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났답니다. 신랑 각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그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부자가 되었거나 출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제 오봉산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5 손가락이 오봉산이라고요? 그렇지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5 손가락에 불만 붙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다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스님이 말한 오봉산은 겉으로는 5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뜻한답니다.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각시는 오봉산을 찾을 수 있었고,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하늘도 감동해 신랑의 병을 낫게 해 준 것이니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 그건 하늘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랍니다. 서천꽃밭 한라궁이.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임진국과 김진국이 살았어요. 2 사람은 모두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지요. 그래서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100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드디어 임진국은 딸 원강아미를 낳고 김진국은 아들 사라도령을 낳았어요.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원강아기와 사라도령이 태어난 것이지요. 임진국과 김진국은 기뻐하며 2 아이가 자라면 짝지어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원강아미와 사라도령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15살이 되었어요. 꽃피고 햇살 좋은 날 2은 결혼을 했답니다. 원강아미와 사라도령은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모두 부러워했어요. 그날도 2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도령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사라도령을 서천꽃밭의 꽃대왕으로 임명하니 지금 당장 서천꽃밭으로 가거라. 서천꽃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신비한 꽃밭이었지요. 사라도령이 바로 이 꽃밭을 다스리는 꽃대왕이 된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사라도령이 원강아미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원강아미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저도 서방님을 따라가겠어요. 사라도령은 아기를 가진 원강아미가 걱정이 되었지만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서천 꽃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요. 원강아미는 씩씩하게 따라 나섰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조금만 힘을 내시오. 저 고개를 넘어 쉴 곳을 찾아봅시다. 사라도령은 원강아미를 업고 길을 갔지요.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 커다란 기와집에 불빛이 보였답니다. 사라도령과 원강아미가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자 호랑이처럼 커다란 개 2 마리가 사납게 지저댔어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2 사람은 집주인 천년 장자 앞으로 끌려갔어요.
저희는 먼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자도 떨어지고 아내가 지쳐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천년 장자는 사라도령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노자 돈을 주리다. 부인은 힘들어하니 여기 계속 머물러 계셔도 좋소. 천년 장자가 원강 아미를 보며 말했어요. 사라도령과 원강 아미는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원강 아미는 사라도령에게 집만 되는 듯 해서 천년 장자의 집에 남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라도령은 걱정이 되었지만 천년 장자를 믿고 혼자 떠나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얼레빗을 부러뜨려 반쪽을 원강 아미에게 주면서 말했지요. 딸을 낳거든 한락댁이라고 하고 아들을 낳거든 한락궁이라고 하시오. 원강 아미는 올레빗 한쪽을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다음날 사라도령은 원강 아미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사라도령이 떠나자 천년 장자는 원강 아미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원강 아미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천년 장자뿐 아니라 하인들조차 원강 아미에게 일을 떠넘겼지요. 몇 달이 지나고 원강 아미는 홀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도령의 말대로 한락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천년 장자가 원강 아미에게 찾아와 결혼을 하자고 졸랐어요. 원강 아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요. 아들이 너무 어려요. 아들이 소를 몰고 밭도 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자 화가 난 천년 장자는 원강 아미와 한락궁이에게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시켜 고집을 꺾으려 했습니다. 원강 아미와 한락궁이는 서로 의지하며 힘든 일들을 참아냈어요. 하루는 천년 장자가 한락궁이에게 좁쌀 한 자루를 주며 말했어요. 너는 뒷산을 밭으로 가라. 이 좁쌀을 뿌려라. 오늘 안으로 다 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애미는 사흘을 굶어야 한다. 뒷산에 오른 한락궁이는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쉬었어요. 어머니를 굶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갑자기 산돼지가 나타나 나무를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산기슭을 밭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산돼지야, 고마워. 한락궁이는 가져온 좁쌀을 얼른 밭에 뿌렸어요. 다음 날 천년 장자가 또 한락궁이를 불렀어요. 씨 뿌리는 나를 잘못 잡았으니 좁쌀을 모두 다시 주워오너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한락궁이는 산기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디선가 개미떼가 몰려오더니 좁쌀을 한 알 한 알 모두 주워 주었어요. 천년 장자는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어린 한락궁이에게 시켰어요. 원강 아미는 날마다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요. 그때 천년 장자가 원강 아미에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내 아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원강 아미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기도했어요. 서방님, 우리 아들 한락궁이를 보살펴 주세요. 며칠 뒤 한락궁이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바둑을 두던 노인들이
한라꿍이를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한라꿍이로구나. 너희 아버지가 서천 꽃밭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골짜기에 있는 흰 사슴을 타고 오늘 밤 떠나거라. 한라꿍이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정말 골짜기에 흰 사슴이 있었어요. 신비로운 흰 사슴을 집으로 끌고 가자 천년 장자는 크게 기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한라꿍이는 산에서 만난 노인들 이야기를 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그리고 서천 꽃밭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아버지는 서천 꽃밭을 다스리는 꽃대왕이시다. 원강아미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나요? 서천 꽃밭은 아주 먼 곳에 있단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기한 꽃들이 피어있는 곳이지. 꽃밭을 잘 다스리면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실 게야. 그러면 저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요. 원강아미는 고이 간직해온 올레빗을 품에서 꺼내주며 말했어요. 나까지 사라지면 천년장자가 어찌할지 모르니 내가 혼자 가서 에미의 얘기를 아버지께 전해다오. 그러고는 소금을 잔뜩 넣은 메밀떡을 서둘러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에 한라꿍이는 어머니가 만든 메밀떡을 가지고 흰 사슴을 타고 떠났지요. 한라꿍이가 보이지 않자 천년 장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천리둥이를 불렀어요. 천리둥이야, 한라꿍이를 잡아오너라. 하루에 천리길을 가는 천리둥이가 금세 한라꿍이 뒤를 바짝 따라 잡았어요. 옛다, 맛있는 메밀떡이다. 한라꿍이가 메밀떡을 던져주자 천리둥이가 덥석 삼켰어요. 메밀떡이 얼마나 짰던지 천리둥이는 천리 밖으로 물을 마시러 가버렸어요. 다음엔 하루에 말리길을 가는 말리둥이가 바람같이 따라왔지요. 옛다, 맛있는 메밀떡이다. 말리둥이도 메밀떡을 받아 먹고는 말리 밖으로 물을 마시러 갔지요. 한라꿍이는 더 멀리 달아났어요. 한라꿍이를 놓친 천년장자는 불같이 화가 났어요. 무엇이냐? 거두어진 은혜도 모르고 도망을 치다니. 천년장자가 원강아미를 무섭게 쏘아보았어요. 그래도 원강아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한라꿍이는 아비를 찾아간 것뿐입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난 천연장자는 원강아미를 죽여 청대밭에 버렸어요. 그때 한라꿍이는 길을 가다가 헌집을 고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천 꽃밭은 어디로 가나요? 나와 3년을 일하면 가르쳐 주겠소. 3년을 일하자 얕은 물과 깊은 물을 건너가라고 했어요. 물을 건넌 뒤엔 까마귀들에게 물었지요. 서천 꽃밭은 어디로 가나요? 배가 고픈데 벌레를 잡아주면 알려드리지요. 까마귀들에게 벌레를 잡아주었더니 선녀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서천 꽃밭은 어디로 가나요? 구멍난 동이로 물을 길어주면 알려드리겠어요. 송진으로 구멍을 메우고
칡넝쿨을 얽어매어 물을 길어 주었어요. 그러자 선녀들이 한라궁이를 서천 꽃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서천 꽃밭에는 가지각색 신기한 꽃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때마침 꽃밭을 살피던 꽃대왕 사라도령이 한라궁이를 보게 되었지요.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이곳으로 왔느냐? 저는 서천 꽃밭 꽃대왕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꽃대왕이 내 아버지라고? 증거가 있느냐? 한라궁이는 품에서 얼레빗 반쪽을 꺼냈어요. 사라도령도 소중히 간직했던 얼레빗 반쪽을 꺼내 들었어요. 한라궁이 얼레빗과 사라도령의 얼레빗은 딱 들어맞았지요.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잠시 뒤 사라도령은 한라궁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들아, 오는 길에 얕은 물과 깊은 물을 건너지 않았느냐? 그 물은 그동안 내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란다. 사라도령은 뼈오를 꽃, 살 오를 꽃, 피 오를 꽃, 숨 튈 꽃을 꺾어주며 말했어요. 이 꽃으로 내 어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라도령은 또 웃음꽃, 울음꽃, 술의 멸망 악신꽃도 꺾어 주었어요. 천연 장자한테 내 애미가 묻힌 곳을 알아야 되는데 꼭 필요할 것이다. 한라궁이는 한 걸음에 천년 장자 집으로 달려갔어요. 천년 장자와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라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천년 장자는 비웃으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라궁이가 웃음꽃을 꺼냈지요. 모두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며 웃었어요. 이번엔 울음꽃을 꺼냈어요. 웃던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술의 멸망 악신꽃을 꺼내니 사람들은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에 질린 천연 장자는 원강 아미가 청대밭에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한라궁이는 청대밭에서 흩어져 있던 원강 아미의 뼈를 찾아냈지요. 한라궁이가 서둘러 뼈오를 꽃을 뼈에 가져다 대니 뼈들이 저절로 붓기 시작했어요. 살 오를 꽃을 가져다 대니 살이 뽀얗게 올랐지요. 피 오를 꽃을 가져다 대니 피가 돌았어요. 숨 튈 꽃을 가져다 대니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들아, 내가 깊은 잠을 잤나 보구나. 원강아미는 살며시 일어나 한라궁이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한라궁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천 꽃밭으로 향했어요. 그 뒤 오랫동안 한라궁이는 아버지를 도와 서천 꽃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이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에 가든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쁜이가 얼마나 정성스레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두꺼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큰 동굴에 사는 지네가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쁜이가 제물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쁜이와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마을 사람들도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제물이 되어야 할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야, 내가 없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돌아가. 너까지 괴물한테 잡혀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래도 두꺼비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로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듯이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지네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해 버렸습니다. 순간 두꺼비가 온몸에 푸른색 독을 뿜으며 지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지네 또한 붉은 독을 뿜으며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한동안 뒤엉켜 싸우다가 둘 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이쁜이는 지네와 두꺼비가 싸우다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쁜이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쁜이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어린 사또의 지혜. 옛날 어느 고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새 사또를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 부임해온 사또를 보니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또를 보좌 할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사또가 어리다는 이유로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사또가 시키는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모두들 여기서 쑥떡 저기서 쑥떡. 사또의 흉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이 어린 사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어리다고 깔보다니. 모두들 따끔하게 혼내줄 테다. 어느 날 사또가 석수장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돌로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그 유명한 석수장이냐? 예, 그렇사옵니다만 저를 부르신 연구가 무엇인지요? 혹시 돌로 갓도 만들 수 있느냐? 그거가 물론 만들 수 있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며칠 안으로 돌로 된 갓을 4개 정도 만들어 오너라.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건 자네가 알 것 없고 어서 만들어 오기나 하여라. 그것을 보던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또 쑥덕거렸습니다. 에헤, 참 애들 장난인가? 돌갓은 왜 만들라는 거야?
누가 알겠소? 다음에는 사람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거기에 갓을 씌워놓고 인형놀이를 하려는지. 허허허. 사또가 그래서 참 우리가 고생이 많네. 며칠 후 석수장이가 약속한 돌갓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이방과 벼슬아치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내가 부임하고 여태껏 보아하니 그대들은 목이 뻣뻣한 병에 걸린 것 같소.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 그 병을 고치려면 돌갓을 써야 한다길래 내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들어 왔으니 모두들 사양 말고 병치레 한다 생각하고 어서 이것들을 쓰시오. 어린 사또가 호통을 치자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하는 수 없이 돌갓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갓이 어찌나 무겁던지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아이고 사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요. 호되게 고생한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한동안 어린 사또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예전처럼 어린 사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어린 사또는 벼슬아치들을 데리고 마을 순방차 수술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또가 이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보게나 이방, 저 수수는 몇 년이나 자랐길래 저렇게 키가 큰가? 사또 나으리도 참 그것도 모르신다 말씀입니까? 그거야 올 봄에 심었으니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 그렇다면 모두들 저 수수밭으로 가서 수수 중에 제일 긴 것을 골라 하나씩 베어오너라. 이방과 벼슬아치들이 수수깡을 배우자 사또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자, 모두 자기가 베어온 수수깡을 옷 소매 속에 넣거라. 대신 절대 수수깡을 꺾지 말아야 한다. 만일 수수깡을 꺾을 시에는 내 크게 경을 칠 것이니라. 예? 아니 어떻게 이 기다란 수수깡을 옷소매에 넣는단 말입니까? 어허, 사또를 소매 속에 넣고 주무르는 놈들이 겨우 1년도 채 안 된 수수깡 하나 집어넣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서 넣지 못할까? 어린 사또가 호통을 하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옷 소매 안으로 수수깡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수수깡이 들어가면서 살을 여기저기 찔렀습니다.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후부턴 이방과 벼슬아치들은 어린 사또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다시는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정성껏 모시며 그 고을을 편한 고을로 만들었답니다. 거지 친구와 도깨비. 옛날 어느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 아이 둘이 살았는데 한 명은 개똥이고 다른 한 명은 새똥이랍니다. 둘은 똑같은 거지에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하는 짓은 썩 달랐답니다. 개똥이는 참 부지런한데 새똥이는 게으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그랬답니다. 개똥이는 아침 일찍부터 개똥 굴러다니듯 온갖 데를 다니면서 동냥을 해왔는데 새똥이는 꼭 새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저녁 때까지 굴굴 잠만 잤답니다. 새똥아,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새똥이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개똥이가 얻어온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개똥이는 무척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졸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개똥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쇠똥이는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온종일 잠만 잤으니 말똥말똥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라도 동량을 다녀야겠다 하더니 그 밤중에 쇠똥이가 동량을 나섰습니다. 개똥이는 개똥이대로 한참 잠을 잤습니다. 방도 아닌 곳에서 자다 보니까 몹시 추웠겠지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 깜깜한 밤중인데 쇠똥이가 없는 거예요. 아, 추워. 그런데 쇠똥이는 어디 갔지? 개똥이는 쇠똥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에이, 쇠똥이도 안 보이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더 자자. 개똥이는 빈집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소란스러웠습니다. 개똥이가 내다봤더니 글쎄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지 뭐예요.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개똥이는 얼른 다락으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똥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미련하기도 하지. 어째서? 산 너머 김부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는데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것을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술한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맞아. 저 남쪽 징계맹개들의 농부들도 그래. 무엇이 그래? 지금 징계맹개들의 가뭄이 들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가 물줄기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야. 느티나무만 뽑아내면 시원한 물이 펑펑 나올 것을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미련하고 말고. 나도 한마디 하자. 무슨 얘긴데? 저 다리 밑에 쇠똥이라는 거지가 있잖아. 그런데 글쎄 그 아이가 사실은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야. 누가 데려다 깨끗이 씻기고 잘 입혀서 글 공부를 시키면 장원급제할 아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모두들 게으른 거지라고 구박만 하니 미련하고 말고. 개똥이는 도깨비들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개똥이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 개똥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근심이 있어서 동량을 못 주니 썩 가거라.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근심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라우? 정말이냐? 좋다.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100대를 칠 테다. 개똥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났습니다. 과연 도깨비들 말이 맞긴 맞구나. 개똥이는 삽으로 땅을 푹푹 판 다음 도깨비 말대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지지직 지지직 불에 타서 죽어버리지 뭐예요. 그러자 그 집 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기무자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혼이 난 다음 날 개똥이는 징개 맹개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농부들이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뭐예요. 내가 여러분 걱정을 풀어드리리다. 개똥이의 말에 농부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도 못 푸는 걱정을 당신이 어떻게 풀겠어? 아무튼 뭐를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이들에서 나는 곡식을 반에 반만 내게 주시오. 농부들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개똥이는 느티나무 밑을 푹푹 팠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로 나무 밑동을 단단히 묶어서 농부들에게 잡아당기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느티나무가 뿌리채 뽑히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논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습니다. 와, 물이다, 물이다, 물. 농부들은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해 가을 징개맹개 들에서는 가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개똥이는 곡식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지아이 개똥이는 이제 예쁜 색시와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쇠똥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쇠똥이를 어떻게 찾는담? 개똥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거지잔치를 벌이면 쇠똥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개똥이는 곧 거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온 나라 안의 거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지잔치라니 이게 웬 떡이냐? 모처럼 배 터지게 먹어보자. 거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쇠덩이는 오질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말이지요. 개똥이가 실망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쇠똥이는 영영 못 만나는가 보다. 그때였습니다. 지저분한 거지 아이 하나가 연신 하품을 하면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개똥이가 보니까 틀림없는 쇠똥이었습니다. 게을러 빠져서 잔치에도 늦게 나타난 것이지요. 야, 쇠똥아! 나 개똥이야, 개똥이! 개똥이는 너무도 반가워 쇠똥이를 얼싸 안았습니다. 개똥이는 도깨비 말대로 쇠똥이를 깨끗이 씻기고는 새 옷을 입혀서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과연 쇠똥이는 영 딴 사람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장원급제를 했지 뭐예요. 벼슬살이도 어찌나 잘했는지 금방 영의정이 됐습니다. 그 뒤 개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쇠똥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벼슬아치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말입니다. 금강산 도라지. 옛날 옛적 금강산 옥류동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도시성을 가진 노인이 외동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딸의 이름은 도라지였는데 얼굴이 복숭아처럼 탐스럽고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지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어여쁜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도라지는 낮이면 아버지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는 아주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도라지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힘들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며 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의 발을 씻겨 드리곤 했지요.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를 편히 모실게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얘야, 아버지는 내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단다. 아버지도 도라지가 고생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도라지도 어서 좋은 청년을 만나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아이, 아버지도 참,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예요. 도라지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어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집은 늘 가난했어요. 3년 전에 도라지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약값이 없어서 마을 부자에게 큰 빚을 진 거예요. 빚은 자꾸만 이자가 붙어서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기만 했지요. 아유, 아무리 전략을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아버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옷감을 짤게요. 그러면 언젠가 꼭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도라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더욱더 힘을 내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도라지네 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덕 너머에 사는 민부자였어요. 그는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지요. 민부자는 돈을 빌려 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붙이며 말했어요. 나 아니면 누가 당신들 같은 가난뱅이에 돈을 빌려주겠어? 그러니 고마한 마음으로 이자를 내야 해. 민부자는 이자를 받을 때가 되면 곡식 한 알까지 남김없이 싹 쓸어갔어요. 게다가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사람은 집까지 빼앗아 버렸지요. 나으리, 제발 집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민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라지네는 이자를 조금 늦게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도라지네 이웃에 아주 잘생기고 성실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언제부터인가 도라지네 농사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왜 도라지를 도와주었냐고요? 글쎄, 청년이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어서 그렇다네요.
도라지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청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도라지도 청년의 웃는 얼굴이 싫지 않았지요. 허허, 그놈 우리 사이 삼으면 참 좋겠네. 도라지의 아버지도 청년이 마음에 들었는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도라지와 청년은 점점 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청년이 일을 도와준 덕분에 도라지네 일이 줄어들게 되었지요. 게다가 청년 덕분에 빚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도라지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난 후 청년과 함께 언덕 위 큰 나무 아래 앉아 달구경을 했어요. 도라지, 우리 빚을 모두 갚고 나면 혼인을 하자. 청년은 도라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라지도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는 민부자가 도라지를 감시하라고 보낸 하인이었지요. 사내는 어둠을 헤치고 민부자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으리, 아무래도 도라지 아가씨와 청년이 혼인을 할 것 같습니다요. 사내는 민부자에게 청년과 도라지가 서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뭐라고? 아니, 여태껏 공을 들였는데 엉뚱한 놈이? 민부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요. 부인이 일찍 죽어 혼자가 된 민부자도 내심 도라지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자를 제때 못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엉뚱한 청년에게 도라지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이 일을 어찌한담? 민부자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다음날 도라지 아버지가 부자 앞에 불려왔어요. 민부자는 도라지 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자, 이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손도장을 찍게. 도라지의 아버지는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3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도라지를 민부자에게 시집 보낸다. 나으리,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딱한 사정을 봐주십시오. 도라지 아버지는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어요. 하지만 질투심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민부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민부자는 강제로라도 도라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보게, 도장 찍기가 싫은가? 그럼 당장 빚을 갚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혼인을. 혼인? 내게 빚을 지고 무슨 혼인을 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나한테 시집을 보내게. 그러면 빚도 없어지고 도라지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 민부자의 호통에 도라지 아버지는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3달 안에 빚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모두 날아가 버린 것 같았지요. 걱정으로 며칠 밤을 새운 아버지는 결국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민부자네 집에 다녀온 뒤 갑자기 병이 나자 도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을 도저히 도라지에게 말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민부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도라지에게 말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년이면 몰라도 당장 3달 안에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도라지는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민부자 댁으로 가겠어요. 도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도라지는 언덕 위 큰 나무 밑에서 청년을 만났어요. 도라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청년에게 말했지요. 그럴 수가. 민부자가 심술을 부리는군.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청년은 걱정에 가득 찬 도라지를 위로했어요. 민부자 댁으로 가서 빚이 해결만 된다면, 아버지께서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전 아무래도 괜찮아요. 도라지는 민부자 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청년 또한 그 사실에 슬퍼했지요. 다음 날 청년은 돈을 구해 오겠다며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3달이 흘러 마침내 계약서에 적힌 날이 다가온 거예요. 도라지는 민부자네로 떠나기 전날 밤까지 청년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도라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아침상을 차려드려야겠어. 도라지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드릴 아침상을 차렸지요. 아버지와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겨우 아침밥을 먹었어요. 잠시 후 도라지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몸 건강히 계세요. 잘 가라, 아가야. 못난 이 아비를 용서하렴.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만 흘렸어요. 도라지는 정든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섰어요. 마을을 벗어나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에 들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도라지는 무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절을 하던 도라지는 그만 서러움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아버지를 놔두고 민부자의 집으로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어머니, 민부자네 댁으로 가기 싫어요. 저는 청년과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도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니 저승에서라도 불쌍한 아버지를 잘 돌보아 주세요. 도라지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지요. 울다 지친 도라지는 무덤 옆에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라지의 꿈속에 어머니가 나왔어요. 아가야. 어머니는 따스한 손길로 도라지를 안아주었지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라지는 어머니 품에 폭 안겼어요. 이제 슬픈 일은 모두 잊으렴. 아버지는 저 없이도 잘 지내시겠죠? 도라지는 홀로 남게 될 아버지가 가장 걱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가,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도라지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잠시 뒤 도라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편 민부자는 도라지가 오지 않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어요. 결국 민부자는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장 도라지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은 서둘러 도라지네 집으로 갔지만 도라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지요. 하인들은 혹시 길을 잃었나 해서 숲길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야 여기! 도라지가 여기 있다! 앞서가던 하인 하나가 마침내 도라지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어머니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도라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민부자는 크게 후회를 했어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만 착한 도라지를 죽이고 만 거예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라지를 어머니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 주었지요. 도라지가 죽어서라도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 뒤 1년이 지나자 도라지의 무덤에는 아주 아름답고 청순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도라지의 영혼이 아름다운 꽃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 꽃의 이름은 도라지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장자못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인색하기가 놀부요, 심통이 놀부 형님이라 며느리를 쉴 틈 없이 부려댔지요. 땡볕에 자갈밤 매라, 한밤중에 배 짜라, 비 오는 날 방아 쪄라, 눈 오는 날 나무해라. 날이 갈수록 장자의 심술은 늘어만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장자를 두고 수근수근 됐지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도 장자네 곳간은 열릴 줄을 몰랐답니다. 저 혼자 배부르면 그만이더래요. 다들 장자라면 혀를 내둘렀지요. 하루는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 높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마을에 도통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 집에서만 구수한 냄새가 나는구려. 스님은 염불을 하고 시주를 부탁했지요. 장자가 웬일로 스님을 데리고 곡식이 가득 쌓인 곳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님은 장자를 따라 곳간 앞으로 갔지요. 그러자 장자가 무럭무럭 김이 나는 쇠똥을 넉가래로 푹 퍼서 던지지 뭐예요. 옛다, 이거나 먹어라. 연불 몇 마디에 쌀이라니 어림도 없다. 뒤따라온 부인과 아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영감 소문도 못 들었수. 매를 맞지 않은 게 다행인 줄 아시오. 그런데 스님은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새똥을 받아 돌아갔어요. 하,
저놈이 미친 게로군. 하긴 부잣집 쇠똥이니 어디 쓸 곳이 없겠는가. 하하. 누가 배가 굵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장자는 콧방귀만 푹푹 끼어댔지요. 스님이 바리떼 가득 쇠똥을 받아 우물 앞을 지날 때였어요. 장자네 며느리가 저녁살을 씻다가 스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에그머니나. 며느리는 쇠똥을 훌렁 쏟아버리고 제 몫에 쌀을 담아 주었어요. 스님은 며느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운세를 점쳐보니 장자의 집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며느리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 며느리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식구들 저녁상은 어쩌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돌아보지 마시오. 며느리는 주춤주춤 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자꾸 걸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내를 건너 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지요.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면서 땅이 들썩였어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굵은 장대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천지가 뒤바뀔 듯이 법석이 났지요. 장자가 살던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물이 솟구쳐 못이 생겨났어요. 장자와 부인은 못에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아이고, 이런 내 쌀 다 떼내려간다. 에고, 내 금은보화 다 떼내려간다. 장자는 쌀가마니를 안고 부인은 폐모랑을 안고 버둥거렸어요. 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놈아, 날 살려라. 아니다, 날 살려라. 장자 부부는 악다구니를 썼지요.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제 욕심만 채우던 장자 부부와 아들은 집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는 그만 스님의 당부를 잊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며느리는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어요.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안타까이 여겨 제사를 지내고 착한 며느리를 기렸지요. 흉년으로 굶는 날이 많았던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 바위에 모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지요. 지금도 장자못에 가면 욕심 때문에 천벌을 받은 장자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밥 안 먹는 색시.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함지막한 여자였어요. 입이 큰 색시는 밥을 참 잘 먹었지요. 입을 쩍 벌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지요. 남자는 날마다 걱정을 했어요. 어이쿠, 저렇게 먹다가 내 쌀 다 없애주겠는걸? 아, 안 되겠어. 얼마나 많이 먹나 어디 한번 보자. 어느 날 남자가 일하러 나가면서 색시에게 말했지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 밥을 많이 해서 가져와요. 색시는 큰 솥에 밥을 해서 훨훨 달려갔지요. 들에는 남자 혼자 있었어요. 아니, 다들 어디 있어요? 입이 큰 색시가 물었더니 글쎄, 아무도 안 왔네. 그냥 우리 둘이서 먹지요.
남자가 말했어요. 입이 큰 색시는 털푸덕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 입을 쩍 벌려 한 그릇 뚝딱,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어느새 밥그릇이 텅텅 비었지요. 남자가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돼지처럼 먹어치우네. 색시는 빈 그릇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쌀 다 없어져. 남자는 색시가 사라진 쪽을 쏘아보며 중얼중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집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입이 큰 색시가 콩을 볶아 먹고 있었어요.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나까지 잡아먹겠네 하며 손가락으로 색시배를 푹 찔렀어요. 그러자 그만 색시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남자가 다시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개미 구멍만한 색시였어요. 색시는 접시에 밥알 3알을 담고 하나씩 개미 구멍만한 입속에 집어넣어 쫄쫄쫄 빨아 먹었지요. 다 먹고는 아유 배부르네 배불러 하고 말했어요. 남자는 좋아서 입을 해 벌리고 웃었지요. 얼마 안가 곶간이 가득 차겠지. 남자는 날마다 곶간문을 열고 쌀가마니들을 보았지요. 한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네. 남자가 색시한테 말했어요. 밥을 더 적게 먹으면 어때요? 색시는 밥알 2알을 쫄쫄쫄 빨아먹고는 견딜만 하네 그럭저럭 하고 말했어요. 욕심 많은 남자가 곶간을 보았더니 쌀이 얼마 없었지요. 남자는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누가 내 쌀을 가져갔어? 내일은 몰래 지켜봐야겠어. 다음날 남자는 색시하러 나무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집안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보니까 색시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요.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색시가 곶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남자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 쌀을 어쩌려는 거야? 그런 다음 가마솥에 쌀을 쏟아붓고 싹싹 씻더니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어요. 밥이 다 되자 색시는 곶간문을 훌떡 벗겨 마당에 저 깔아놓고 밥을 둘둘 뭉치기 시작했어요. 둘둘둘 주먹밥을 뭉쳐서 문짝 위에 쭉 늘어놓고는 아, 참 맛있겠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입맛을 짭짭짭 다셨지요. 그 다음에는 색시가 머리를 툭툭 쳐서 머리카락을 뒤로 훌렁 넘겼어요. 머리 꼭대기에 커다란 입이 쑥 나타났지요. 색시가 주먹밥을 머리 위로 풍덩풍덩 던져 넣었지요. 커다란 입이 풍덩풍덩 다 먹어버렸답니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말했지요. 아, 맛있다. 맛있어. 욕심 많은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곶간도 버리고 색시도 버리고 다리야 나 살려라 멀리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내 복에 산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부자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지요. 먼저 큰 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지?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다음은 작은 딸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지? 저도 아버님 덕에 먹고 살지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제 덕에 먹고 살지요. 부자는 막내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내 덕에 먹고 사니까 너대로 나가 살아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이 아이를 저 큰 길에 데리고 나가서 아무나 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오너라. 하인이 막내딸을 데리고 큰 길로 나가니까 맨 먼저 숫쟁이 총각이 왔어요. 하인은 얼굴이 시커먼 숫쟁이 총각한테 막내딸을 데리고 가서 살라고 했어요. 숫쟁이 총각은 막내딸을 데리고 마을을 지나고 논둑 밭둑을 지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오두막 한 채가 나왔어요. 어머니, 숫쟁이 총각이 그 오두막으로 들어서며 부르니까 부엌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왔어요. 숫쟁이 총각은 그 산속에서 자기 어머니랑 단둘이 숯을 구우며 살았던 거였지요. 막내딸은 숫쟁이랑 결혼해서 오두막에서 함께 살았어요. 숫쟁이는 날마다 숯을 구워서 장날이면 내다 팔아 양식을 구해왔지요. 막내딸은 숫쟁이와 함께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점심때가 되면 산 위에 있는 순막으로 밥 광주리를 일고 갔어요. 어느 날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밥 광주리는 이제 제가 이고 갈게요.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는데 어떻게 가세요?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밥 광주리를 받아 이고 갔어요.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가자 순막이 나왔어요. 막내딸은 숫쟁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숯가마를 둘러보았지요. 막내딸은 숯가마를 쌓아 올린 돌을 보고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숯가마를 쌓아 올린 돌이 금덩이였던 거였어요. 막내딸은 곧바로 숫쟁이에게 달려가서 말했지요. 다음 장에는 숯 대신 저 돌을 팔아오세요. 숫쟁이는 밥을 먹다 말고 통방울만한 눈으로 막내딸을 바라보았어요. 저 돌을 빼서 팔아버리면 숯도 못 굽고 밥도 굶어야 한다오. 걱정 마요. 더 잘 살게 될 테니까요. 막내딸은 놀라서 눈이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숫쟁이를 안심시켰어요. 이튿날 숫쟁이는 막내딸 말대로 숯가마를 허물고 누런 금덩이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막내딸은 장으로 가는 숫쟁이에게 말했지요. 장터 네거리에 가서 그냥 제 값 주시오 라고만 하세요. 누가 뭘 물어도 꼭 그 말만 하세요. 숫쟁이는 금덩이를 자루에 넣어주고 장터로 갔어요. 숫쟁이는 금덩이 3개를 펼쳐놓고 하루 종일 외쳤어요. 제 값 주시오. 제 값 주시오. 하지만 구경꾼만 모여들 뿐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해질 무렵에야 선비가 하나 왔어요. 그래, 값이 얼마인고?
숫쟁이는 막내딸이 시킨 대로만 대답했지요. 제값만 주세요. 그러자 선비는 묵직한 돈자루를 쑥 내밀었어요. 그래, 이게 제값이다. 숫쟁이는 제값 달라고 했으니 제값이겠지 하고 금덩이를 주고 돈자루를 받아주고 돌아왔지요. 막내딸은 자루에서 돈을 쏟아보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삐걱 하는 소리 대신 막내딸, 막내딸 하는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늙은 거지가 국어를 하러 와서 대문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하인이 물었어요. 왜 남의 집 대문을 붙잡고 우는 것이오? 집 나간 우리 막내딸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거지는 그렇게 대답하고 또 서럽게 울었어요. 부자는 막내딸을 쫓아낸 뒤 점점 가난해져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인은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막내딸에게 알렸지요. 막내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은 거지의 손을 와락 붙들고 울었어요. 거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눈물을 닦고 막내딸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바로 자기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고 오래도록 잘 살았대요. 도깨비와 두 형제. 옛날에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모두 잃고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린데다가 아는 친척이 없어 매 끼를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이렇게 남에게 빌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팔아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각자 열심히 살아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형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형은 집을 팔아 약간의 돈을 아우에게 주며 아우야, 이젠 집도 없고 우리에겐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돈뿐이다. 우리 이제 헤어져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돈으로 열심히 살아 1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두 형제는 꼭 다시 만날 걸 약속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형은 물론 아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졌지만 형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먼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돈으로 무엇 할까 하며 세월을 지내다 그마저도 남은 돈을 다 써버리고 빈손이 되어 남에게 빌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으로 담배 한 짐을 사두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담배 농사가 흉작이 되어 아우는 담배를 10배 가격으로 되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본 아우는 다른 물건들을 사고 팔기를 반복하여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형제는 약속했던 오래전 자기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남에게 빌어먹기만 하고 허구 헛날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 누더기 옷에 빈손으로 왔지만 아우는 일을 열심히 해서 비단이며 산삼이며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형은
아우의 재물에 욕심이 생겨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우의 눈에 피워둔 모닥불에 재를 뿌려 장님으로 만들고 아우가 가져온 것들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우는 갑자기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자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팡이에 의존하고 돌아다니며 밥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산속 어느 외딴 집에 하루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집 마당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당에 둘러앉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우리는 도깨비, 멋있고 잘생긴 장난꾸러기 도깨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도깨비. 오늘도 우리는 말썽을 핀다. 도깨비! 방 안에서 밖에 있는 것들이 도깨비라는 것을 알고 아우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누가 제일 말썽을 폈나 들어볼까? 난 말이야, 산 위 화전마을에 가서 산에다 불을 지피는 사람들에게 죄를 확 뿌려 모두들 눈을 멀게 했다네. 잘했지? 사람들이 눈이 멀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난리가 아니더군. 복숭아 잎을 따서 눈에 비비면 눈을 쉽게 뜰 수 있는데 말이야. 아하하. 그거 참 재밌는 장난을 했구먼. 나는 아랫마을 우물자리에 나무를 심자 하면서 큰 나무를 심어놨지. 그랬더니 그 마을에 물이 없어 건너 마을 개울가까지 매일 물 들어다니고 또 물 가지고 쌈질질을 하는 걸 보니 너무 재밌어서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군. 모두들 큰 장난을 쳤구만. 난 좀 부끄러워. 자네들은 마을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지만 난 그저 한 여자에게만 장난을 쳤으니 그런 거 보면 참 소심해. 난 말이야, 윗마을 부잣집에 가서 지붕 밑에 지네 한 마리를 풀어놓았지. 그리고 그 지네에게 그 집 딸을 괴롭히라고 했거든. 아마도 그 집 딸 다 죽게 생겼을걸. 아무리 용한 약을 써도 소용이 없지. 그 지네를 잡아서 끓는 기름에 넣어 죽을 때까지 말이야. 히히히히. 그러면서 마당을 빙빙 돌며 춤을 춥니다. 우리는 도깨비, 멋있고 잘생긴 장난꾸러기 도깨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도깨비. 오늘도 우리는 말썽을 핀다. 도깨비! 새벽이 되어 도깨비는 다 사라지고 아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제 도깨비가 쟤 때문에 먼 눈은 복숭아 잎으로 문지르면 된다고 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 복숭아 잎을 따서 자기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눈이 전처럼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화전밭 주민들이 도깨비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했지? 가서 도와주자.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온 복숭아 잎으로 사람들 눈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치료해 준 아우를 허준의 문화생으로 생각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참, 아랫마을에 도깨비들이 우물자리에 나무를 심어놔 물 때문에 모두들 고생한다지. 빨리 가서 도와주자. 다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정말 마을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우는 그 마을 이장에게
자기가 풍수를 좀 볼 줄 안다고 하며 마을 가운데에 있는 큰 나무를 베면 나무 뿌리 자리에서 물이 솟을 거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뽑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즐거워하며 큰 잔치를 벌였고 아우도 같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윗 마을에 갔습니다. 도깨비가 장난을 친 부잣집에 도착하니 부자 영감이 뛰어나오며 내 화전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네. 눈먼 사람들을 모두 말끔히 고치셨다고. 용하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줘도 아무 소용이 없네. 아니 어찌다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빌빌대며 끙끙하려니 이를 어찌하면 좋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게. 네,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님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대담하다. 어서 이리 올라오시게. 그리고 아우는 영감과 함께 딸 방으로 들어가 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영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감님, 제가 보기엔 이는 따님의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의 병이 원인인 듯 합니다. 그러니 제 말대로 해 주십시오. 먼저 큰 솥에 기름을 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 혹시 벌레 같은 것이 없나 한번 보시고 있으면 그놈을 잡아 그 솥에 넣어 끓여 죽이십시오. 그러면 따님은 쾌차하실 겁니다. 영감은 아우가 시키는 대로 마당에 큰 솥을 놓고 기름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머슴에게 지붕에 올라가 벌레를 잡으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붕에 올라간 머슴이 큰 소리와 함께 큰 진해 한 마리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머슴들이 그 진해를 잡아 팔팔 끓는 기름솥 안으로 집어넣어 진해를 죽였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딸은 밤에 신음소리도 안 내고 잠을 푹 잘 수 있었답니다. 며칠 후 딸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너무 기뻐하며 아우와 딸을 결혼시키고 큰 재산을 나눠주어 두 사람이 잘 살게 해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가 마당을 걷고 있는데 웬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았더니 바로 자기의 형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는 형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채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형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형은 아우처럼 도깨비를 만나려고 그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데 밤에 달이 뜨니 아우 말처럼 도깨비가 하나 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도깨비, 멋있고 잘생긴 장난꾸러기 도깨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도깨비. 오늘도 우리는 말썽을 핀다. 도깨비! 아니 무슨 일들이 있길래 모두들 이렇게 힘이 없어? 아니 어떻게 했길래 내가 눈을 멀게 한 화재민 사람들이 모두 눈이 멀쩡한 거야. 그럴 일이 아닌데 참 이상하네. 에이 기분 나빠. 내 도술이 약해졌나? 말 말게.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우물자리에 큰 나무를 심어 놓았자는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고 싸우고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글쎄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모두들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내 배가 안 아프게 생겼나. 에이,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몹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난 너무 슬퍼. 내 애완벌레인 지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 그 집딸이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있네. 아유, 불쌍한 내 지네. 자네들 얘기들 들어보니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그런데 우리 중에 인간과 끈앞풀을 맺은 도깨비는 없을 테고,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쥐새끼가 있는 것 같네. 방 안에서 얘기를 듣던 형은 쥐새끼가 있다는 소리에 그만 헉 하고 소리를 내고 도깨비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하, 드디어 쥐새끼를 잡았구만. 우리 이 쥐새끼에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보세. 이러면서 형을 도깨비 방망이로 밤새도록 정말 죽도록 때렸습니다. 형은 첫 닭이 울 때까지 맞았습니다. 아유, 아유. 이건 죽은 내 지네 몫이다. 요 쥐새끼야.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고 사라졌답니다. 조이삭 하나로 부자된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았어요. 밭 갈고 씨 뿌리는 봄이 왔지만 총각에게는 밭도 씨앗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이웃집 일을 도와주고 조를 몇 알 얻어왔어요. 이것을 어디다 심을까? 한참 생각하던 총각은 앞산 중턱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조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총각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밭에는 달랑 조이삭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산새들이 모두 먹어버린 것이었지요. 좁쌀을 팔아 내년에 심을 씨앗을 사려고 했는데 총각은 몹시 섭섭했지만 조이삭 하나를 소중히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이 조이삭으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총각은 조이삭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 묵게 되었어요. 총각은 주인에게 조이삭을 맡기면서 말했어요. 이 조이삭은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이 조이삭을 달라고 하자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을 했어요. 밤사이에 쥐가 물어갔는지 조이삭이 없어졌구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조이삭인데. 그럼 그 쥐라도 가져가야겠어요. 주인은 총각에게 쥐를 잡아주었습니다. 총각은 쥐를 받아들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또 날이 저물었어요. 총각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인에게 쥐를 맡기며 말했어요. 이 쥐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이 쥐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을 했어요. 어쩌나 우리 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 버렸네. 뭐라고요? 그 쥐는 저의 전 재산이에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안하네. 그럼 쥐 대신 고양이라도 가져가겠나? 주인은 총각에게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또 어떤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고양이를 맡기면서 말했어요.
이 고양이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이 고양이를 찾자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했어요. 실은 우리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네. 뭐라고요? 내 소중한 고양이가 죽었다고요? 미안하네. 그럼 고양이 대신 개라도 가져가겠나? 주인은 총각에게 개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개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또 날이 저물어 어떤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에 총각은 개를 주인에게 맡겼어요. 이 개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이 개를 달라고 하자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을 했어요. 글쎄, 우리 당나귀가 자네 개를 차 죽였다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개인 줄 아세요? 미안하네. 그럼 개 대신 당나귀라도 끌고 하겠나? 주인은 총각에게 당나귀를 내주었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다 날이 어두워져 이번에도 어떤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총각은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어요. 이 당나귀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은 주인에게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쩔쩔매며 대답을 했어요. 미안하네. 우리 소가 당나귀를 불러받아서 그만. 뭐라고요? 내 소중한 당나귀가 죽었다고요? 미안하네. 그럼 당나귀 대신 소라도 가져가겠나? 주인은 총각에게 소를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소를 끌고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잠잘 곳을 찾은 뒤에 총각은 주인에게 소를 맡기며 말했어요. 이 소는 매우 귀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주십시오. 다음날 총각은 주인에게 소를 달라고 했어요. 미안하네만 우리 아들이 자네 소를 우리 소로 잘못 알고 팔아버렸다네. 대신 다른 소를 가져가겠나? 뭐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소인데. 그럼 어디다 팔았는지 그 소 산 사람을 좀 알려주세요. 총각은 주인이 일러준 대로 마을에서 첫째에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당장 내 소를 내놓으십시오. 부자 영감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그 소는 이미 잡아서 먹어버렸는데 어찌하면 좋겠나? 소를 못 주시면 그것을 먹은 사람이라도 내주십시오. 부자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오늘이 내 딸 생일이라 소를 잡았는데 어찌할 텐가? 그렇다면 영감님 따님을 주십시오. 뭐라고? 그거 참. 부자 영감은 총각의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며 딸을 내주었습니다. 총각은 부잣집 딸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한참 가다가 말찬등에 비단을 잔뜩 싣고가는 비단 장수를 만났어요. 비단 장수는 예쁜 처녀를 보자 욕심이 나서 총각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각자 수수께끼를 하나씩 내는 거야. 내가 못 맞히면 내 비단과 말을 자네에게 주겠네. 반대로 자네가 못 맞히면 저 처녀를 내게 주기로 하세. 비단 장수가 말했어요. 자네가 먼저 수수께끼를 내보게나. 그래서 총각이 물었어요. 조이삭 하나가 쥐가 되고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고 개가 당나귀가 되고 당나귀가 소가 되고 소가 처녀가 된 것이 무엇이요? 비단장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이 참 난생 처음 보는 수수께끼로구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내가 졌네.
그렇다면 약속대로 비단과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단 장수는 총각에게 비단과 말을 주었습니다. 총각은 조이삭 하나로 예쁜 처녀와 값진 비단과 말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단을 팔아 부자가 된 총각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예쁜 처녀와 결혼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